매일 아침 이것 먹었더니 당뇨가 사라지고 혈관이 깨끗해졌어요. 팥과 함께 드시면 보약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식품들도 있고,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팥의 효능 8가지와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해 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팥을 평소에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음식은 시루떡이 있고요. 간식으로 많이 먹는 붕어빵, 제과점에서 사 먹는 빵에도 팥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름엔 팥빙수도 많이 먹고요. 겨울엔 팥죽도 종종 먹게 된답니다.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 팥을 집에서 직접 삶을 때 혹시 소다를 넣고 삶는 분 많으시지 않나요? 팥을 삶을 때 소다를 넣게 되면 팥의 색상이 더욱 선명해지고 팥을 더욱 부드럽게 해주어 팥을 삶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이런 이유로 가정에서 팥 삶을 때 소다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앞으로는 절대 소다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다를 넣고 팥을 삶게 되면 팥의 영양소가 파괴되어 팥의 좋은 성분을 흡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팥을 삶을 때는 먼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하여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물에 담가 4시간 정도 불려줍니다. 그렇게 불린 팥을 물에 넣어 삶아주면 붉은색의 팥 삶은 물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 팥 삶은 물, 팥물이 정말 건강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란 성분 때문입니다. 간혹 팥 삶은 첫물에는 팥에 독소가 있어서 버려야 한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팥 삶은 첫물에 사포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팥물을 따로 담아 하루에 한두 잔 차로 드시면 됩니다. 이 팥물을 통한 팥의 첫 번째 효능은 다름 아닌 혈관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팥물이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팥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혈관 세포 손상을 예방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의 염증을 줄여주어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고혈압을 예방하며 심장 질환의 위험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이 팥물로 세안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팥물로 세안을 하면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좋고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비누가 없던 시절에 피부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두 번째는 당뇨병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할 때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평균 19.5% 감소하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였습니다. 팥에는 쌀의 10배 이상, 바나나의 4배 이상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고 당뇨 환자들의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 팥의 효능은 몸의 부종을 제거하고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습니다. TV에서 연예인들이 이 팥으로 다이어트를 해 효과를 봤다고 했던 적도 있는데요. 동의보감과 같은 한이 써인 본초 강목에 보면 팥을 오랫동안 먹으면 여위고 마르기 때문에 살찐 사람이 먹는 것이 좋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의원에서 살을 빼는 처방을 할 때 팥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팥의 칼륨으로 인한 이뇨작용이 있는데 이를 통해 부종을 경감시키는 효능이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이 몸에 축적이 잘 되어 살이 찌는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특별히 단단한 살이 아닌 물살이라고 하죠. 쉽게 붓고 쉽게 살이 찌는 분들에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팥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실험주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팥의 효능은 변비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팥에는 사포닌뿐 아니라 많은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사과에 비해 10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팥을 섭취하게 되면 이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히 하고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에 풍부한 먹이를 제공하여 장 건강을 좋게 해줍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인데요. 팥을 통해 장 건강을 좋게 하면 면역력까지 좋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팥의 효능은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이 점점 없어져 고민되는 분들 많으시지요? 팥과 함께 천연 탈모약이라 불리는 수수를 함께 드신다면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팥과 수수에는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비오틴은 모발의 모공에서 시작되는 생성 단계부터 자라나고 손상된 머릿결이 재생되는 데에까지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건강한 머릿결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오틴이 몸속에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많이 빠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신경계에도 문제가 생겨 피로감이 잦아지고 우울감이 커지며 기억력 저하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피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탈모가 가속화될 수 있는 것이지요. 비오틴뿐 아니라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이 팥에 풍부하고 수수에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팥과 수수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들이 머릿결을 상하게 하는 자유 라디칼 성분을 중화해 주어 머리카락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팥의 효능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꼭 필요한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팥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의 역할 덕분인데요. 비타민 B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하여 우리 몸에 충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인 뉴로트랜스미터의 합성에 관여해 뇌신경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팥을 잘 섭취하면 뇌를 건강하게 해주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수수 말고도 호박이 있는데요. 호박에는 각종 영양성분이 풍부해 우리 몸에 영양 보충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호박에는 비타민 B가 없어 호박과 팥을 함께 드시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호박에는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는 기능이 있어 팥과 함께 드신다면 보양식으로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팥과 같이 호박에도 이뇨작용을 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팥과 호박의 이뇨작용 과정이 다릅니다. 팥은 몸속의 부종, 노폐물과 독소를 빨아들여 배출하는 이뇨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호박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이뇨작용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장에 과다하게 축적된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팥의 효능은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철분이 부족해지면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빈혈이죠. 빈혈로 인해 어지러움 증상과 두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생기게 되겠지요. 팥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 비오틴뿐 아니라 바로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팥에 함유된 철분의 함량이 우유의 100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팥을 드시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산모에게도 좋은데요. 바로 젖이 잘 생기지 않아 힘드신 산모들 많으시죠. 이때 팥을 드시면 젖을 잘 돌게 하는 효능도 있답니다. 여덟 번째 팥의 효능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팥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신경계를 안정화한다고도 했잖아요. 신경계를 안정화해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계 손상을 회복시켜 스트레스의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팥에는 마그네슘의 함량도 높은데요. 마그네슘은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반응이 더욱 강해져 힘들게 되는데요. 팥을 섭취하여 마그네슘을 보충하면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팥에는 복합 탄수화물도 풍부한데요.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되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고 일정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팥도 많이 드시게 되면 이뇨작용이 과하게 되어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찹쌀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팥죽을 끓일 때 찹쌀을 넣어 함께 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쫄깃한 찹쌀로 경단, 새알을 만들어 넣어 먹는 경우도 있지요.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라운데요. 이렇게 찹쌀과 팥을 함께 드시면 팥 때문에 몸 안의 수분을 과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찹쌀이 막아주어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팥은 찬 성질이 있어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팥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 복부팽만, 복부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서 조금씩만 드시길 바랍니다. 팥이 또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드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바로 생강과 함께 드시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팥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켜 주어 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 건강에도 더욱 좋은데요. 팥에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 생강과 함께 드시면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발암물질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어 팥과 함께 드시기에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생강을 쪄서 말려서 드시면 이런 효과가 10배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말린 생강과 팥을 함께 삶아 차로 드시면 몸이 찬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바로 수족 냉증으로 힘드신 분들에게 좋은 것이지요. 혹시 아침 거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또는 아침에 밥 차리기 귀찮아서 빵에 잼 발라 먹거나 국에 밥 말아 후루룩 드시며 대충 때우고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잘 먹은 밥 한 그릇은 보약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정말 중요한데요. 이 중요한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이롭게 하는 보약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아침이 왜 중요한지 의사들이 추천하는 아침 최고의 음식 8가지, 그리고 음식을 먹는 방법과 아침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이렇게 아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아침이 중요한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시리얼입니다. 아침 차리기 귀찮아서 우유에 시리얼 말아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시리얼은 탄수화물과 당분이 많은 가공식품인데요. 곡물로 만들었지만 시리얼은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이고 단맛이 좋아야 잘 팔리기 때문에 당분 또한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시리얼을 아침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뇨가 없는 건강한 사람이 먹는다면 처음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먹는다면 몸에 인슐린을 생성하는 췌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당뇨에 걸릴 확률 또한 높아집니다. 신진대사 기능이 많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드신다면 건강에 정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편하게 드실 수 있어 많이 드시는 시리얼은 절대 아침에 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과일을 갈아 만든 과일 주스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침에 만들어 먹기 편하고 생과일이기 때문에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여 많이 드시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갈아 만든 과일 주스는 몸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일들이 비타민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이 풍하여 몸에 좋은 건 맞지만 문제는 바로 갈아서 드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과일을 갈게 된다면 과일의 성분들이 몸에 빠르게 흡수하게 되는데요. 생과일로 그냥 드셨을 때 보다 혈당 지수를 급격히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과일을 아침에 드시게 되면 갈아서 드시지 마시고 생으로 씹어서 드시길 바랍니다. 씹는 것을 저작 운동이라고 하죠. 이를 이용해 씹는 운동을 하면 뇌에도 자극을 더욱 주어 뇌 건강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아침에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3번째는 바로 죽입니다. 무슨 말이지? 아침에 속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어 죽을 먹게 되는데 왜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흰 쌀밥이 현미에 비해 좋지 않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지요? 그러네 이 흰 쌀밥을 죽으로 만들면 과일을 갈아서 마시는 것과 같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게 됩니다. 바로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시리얼, 과일 주스와 마찬가지로 췌장에 무리를 주어 건강했던 사람도 점점 췌장이 망가지게 되고 결국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절대 아침에 시리얼, 과일 주스, 죽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침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연세가 많은 어르신, 중년들에게도 아침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뇌 건강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24시간 활동을 하는데요. 잠에서 깨어 활동하는 시간에 우리 몸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활동에 관여할 뿐 아니라
자는 동안에도 뇌는 쉬지 않고 우리의 몸을 재정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는 뇌는 우리 몸이 쓰는 에너지 중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바로 포도당입니다. 밤새 일한 뇌에 에너지원을 공급해줘야 뇌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 아침을 거르고 먹지 않으면 뇌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적어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아침을 건강하게 잘 먹어야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되며 우리 몸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먹지 않거나 잘못 먹으면 오히려 뇌 기능이 떨어지고 뇌 기능뿐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아침은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은 피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갈증을 느끼고 입안이 텁텁해서 물 한 잔씩 드시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 중 첫 번째가 바로 물인데요. 밤새 뇌는 쉬지 않고 일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은 잠들어 있지만 뇌는 밤새 우리 몸을 재정비하는데요. 밤새 지친 몸을 회복시키고 내분비 기관을 정비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몸 안의 수분도 손실되게 됩니다. 그 양이 약 500ml에서 1000ml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에서 깨면 목마른 갈증을 느끼고 입안이 건조해져서 나도 모르게 물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물을 마실 때에도 찬물을 마시기보다 따뜻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첫 한 모금은 물을 마시지 말고 입안을 한번 헹궈버려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안에서 밤새 많은 세균이 번식해 있기 때문에 물로 입안을 헹궈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물 500ml 정도의 따뜻한 물을 한 번에 다 마시지 마시고 한 모금씩 천천히 나눠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뇌출혈 또는 뇌동맥류가 있었던 분들은 더욱 천천히 드시길 바랍니다. 혈관에 문제가 있던 분들이 물을 너무 빨리 들이게 되면 뇌의 혈류량이 급증해 뇌혈관에 무리를 주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5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 모금씩 드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게 되면 혈액의 양을 늘려주고 또한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혈류량 또한 늘게 되고 몸 안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에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만성 탈수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 안에 수분이 많이 떨어져 주름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욱 수분 보충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만성 탈수가 되지 않도록 아침에 따뜻한 물 500ml 정도를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침에 물을 마시면 탈수를 막아주는 것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것 외에도 몸의 신진대사를 더욱 활발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아침에 물이 몸에 들어가면 위장 활동에도 도움을 줍니다. 밤새 멈춰있던 위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장내에 남아있던 음식물이 직장으로 움직이게 되고 위 대장 반사 운동이 활발해지고 배변 신호를 자극하여 변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침에 좋은 음식은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단맛도 좋은데요. 뇌에 필요한 포도당을 공급하는 데에도 아주 좋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해줍니다. 이 풍부한 식이섬유는 밤새 장에 남아있던 음식 찌꺼기들을 흡착하여 배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베타카로틴이 눈의 황반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 눈 건강에도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호박을 쪄서 드실 때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곁들여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호박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몸에 흡수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아침에 좋은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아침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보충해줘야 하는데요. 이 건강한 단백질은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소화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배고파지지 않아 당분이 많은 간식을 먹거나 점심을 폭식하게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계란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A, 비타민 E, 그리고 비타민 D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도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계란의 풍부한 레시틴은 우리 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아침에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 계란을 드실 때 반숙으로 쪄서 드셔도 좋지만 한 가지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바로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볶아 드시는 것입니다. 토마토에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비타민 A는 기름과 함께 드실 때 몸에 흡수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살짝 기름에 익혀서 드실 때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침에 좋은 음식은 바로 양배추입니다. 아침을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하여 잘 안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특히 이런 분들에게 양배추는 더욱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식도나 위벽에 염증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염증을 양배추가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뿐 아니라 염증이 심해지면 점막이 패여 궤양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궤양 치료에도 양배추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는 몸의 진액을 보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는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몸의 진액이라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혈액, 림프액 조직액 음식물 섭취 시 흡수되는 영양물질, 몸 안의 조직에서 분비되는 점액질, 호르몬 등 우리 몸 안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체액이 바로 진액입니다. 이 진액이 몸에 부족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위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위염이 나타나고 심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공황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발이 찬 경우에도 혈액순환의 문제뿐 아니라 혈액 속의 진액이 부족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이런 여러 증상들의 원인이 진액 부족인 경우가 많은데 양배추가 우리 몸의 진액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죠? 다섯 번째, 아침에 좋은 음식은 바로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그리스 지방에서 우유를 농축하여 만든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에는 유단백, 유지방, 유당이 적절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단백질에 풍부하게 들어있어 아침에 드시기에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그리고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 장내 좋은 균을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데에 아주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포만감이 아주 좋기 때문에 아침에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 든든한 오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릭 요거트는 어떤 음식에 섞어도 조화가 잘 되어 먹기에 편한데요. 아침을 차려 먹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일반 빵 말고 통곡물로 된 통밀빵에 그릭 요거트를 발라 드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그릭 요거트일수록 식감이 꾸덕합니다. 부드러운 요거트 말고 꾸덕꾸덕한 그릭 요거트를 골라 드시길 바랍니다. 물론 당분이 첨가되어 있지 않은 무가당 요거트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아침에 좋은 음식은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위의 점막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칼륨 성분이 풍부하여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어 고혈압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이 감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를 회복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피부를 밝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감자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재생시키는 역할과 신경계와 호르몬 생성에 관여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에는 탄수화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뇌에 필요한 포도당을 공급해 줄 뿐 아니라 아침에 우리 몸에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감자에는 단백질도 풍부하여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감자는 삶아서 먹는 방법보다는 구워서 먹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혈당 때문에 감자에 탄수화물이 적정되시는 분은 하루 전에 껍질째 구워 냉장고에 16시간 이상 보관해 두시면 감자의 혈당 지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아침에 좋은 음식은 바로 귀리입니다. 요즘 여러가지 잡곡이 건강에 좋다고 하여 많이들 드시는데요. 귀리도 그중 하나이지요. 특히 귀리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이네요. 귀리는 영양가가 높아 건강에 아주 좋은 곡물입니다. 귀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여 당뇨를 예방하고 당뇨 환자에게도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고혈압,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귀리를 충분히 섭취하여 혈관 질환을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또 귀리는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이 포만감을 높여주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며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섬유질이 풍부한 귀리는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가스로 인해 복부팽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적당량을 드시길 바랍니다. 8번째, 아침에 좋은 음식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베리류 중에서도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압 조절과 신신대사를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뇌를 자극해주기 때문에 아침에 먹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이 뇌의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촉진하여 뇌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은 공복 상태에서 섭취할 때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정말 좋은 식품이랍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로놉신의 합성을 도와주어 눈의 피로도를 낮춰주고 시력 저하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유제품과 함께 드실 때 시너지 효과가 큰데요. 바로 조금 전에 알려드린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 드시게 되면 비타민 E의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는 생과도 물론 좋지만 냉동 블루베리도 정말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냉동 블루베리 구매하셔서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했습니다. 2024년 1월 16일부터 오메가3가 함유된 전문 의약품 등 영양제 제품의 주의사항에 심방세동 위험 증가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메가3가 몸에 좋다고 해서 지금도 먹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오메가3는 대표적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해서 꼭 챙겨 드시는 영양제 중 하나인데요. 이런 오메가3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저런 조치를 취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요즘 오메가3를 먹어도 아무 소용없다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 광동제약, 제일약품, 안국유팜 알리코제약 등 총 59개사의 93개 품목에 심방세동 위험 증가라는 문구를 제품 주의사항에 추가하라고 식약처에서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먼저 유럽의약품청이 오메가3로 인한 심방세동 부작용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여파입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의 심박 내에서 발생하는 빠르고 불규칙한 전기 신호인데요. 가장 흔한 부정맥의 한 종류입니다. 심방세동이 나타나면 심장 내의 혈액에서 응고된 핏덩어리인 혈전이 생길 수 있고 이 혈전이 뇌의 혈관으로 올라가게 되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방세동 환자의 30%는 일생 동안 한 번 이상의 뇌졸중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졸중이라니 정말 무서운데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심혈관 질환 또는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서 오메가3의 용량에 따라 심방세동 위험 증가가 확인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메가3를 먹으면 무조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023년 8월에 발표된 미국 심장학회지의 내용을 보면 오메가3의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만성관상동맥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중앙대병원의 변경민 교수는 최근 여러 연구에서 오메가3의 고용량에 의한 심방세동의 발생은 명확하지 않고 당장 복용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오메가3를 과다하게 고용량으로 복용할 때입니다. 보통은 하루에 500에서 2000mg을 넘지 않는데 하루에 4000mg 이상 복용할 시에는 심방세동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오메가3로 인한 심장세동의 부작용은 아무한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언론에서 기사를 너무 자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 내용이 전달되면서 과장되거나 잘못 전달되어 오메가3는 먹으면 안 된다거나 부작용이 있으니 먹지 말라는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는 도대체 무엇이고 또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오메가3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지만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지방산으로서 불포화 지방산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 몸에서 오메가3 지방산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오메가3에는 많이 들어보신 DHA와 EPA, 그리고 알파-리놀렌산인 ALA가 있습니다. 즉, 오메가3 지방산은 하나의 성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처럼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지요. 오메가3는 덴마크 의학자 존 다이어버그가 1970년대에 그린란드의 이누이트족이 심혈관 질환에 걸리지 않는 이유를 연구하던 중 이누이트족이 섭취하는 생선 기름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미국 국립보건원이 1990년대에 오메가3 지방산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메가3 지방산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의 영양생리학 연구소의 알렉스 박사팀도 오메가3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요. 6년 동안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의 0.7% 정도를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으로 섭취한 집단이 이보다 적은 양의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한 집단보다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혈전이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혈전은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지요.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은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의 수치를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수치를 낮추는데요. 콜레스테롤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닙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하고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혈관 내의 염증을 제거해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는 뇌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뇌세포막의 구성 성분 중 하나로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염증을 억제하여 뇌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그리고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로 인해 기억력, 집중력, 학습 능력 등의 뇌 기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진은 오메가3 섭취를 통해 편두통 발생 빈도가 줄어들고 혈관 개선 효능으로 인해 뇌혈류 장애의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고광웅 교수님은 오메가3를 6에서 24개월 동안 장기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인지기능 영역과 인지기능 관련 바이오마커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발견하고 이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메가3는 우울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은 오메가3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 효과를 강화시켜주고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통해 뇌의 신경 전달이 원활하도록 도와주어 우울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체내 염증 수치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은 만큼 염증 제거를 통해 우울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이지요.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오메가3는 눈물층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인 지방층의 분비를 촉진하고 눈물의 증발을 억제하여 눈물층을 안정화시켜 건조한 눈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염증을 억제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안구의 염증도 완화시켜 안구 건조증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피부에도 좋은데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건조함을 방지하여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피부의 탄력을 개선하여 주름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피부의 염증도 완화시켜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 데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는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오메가3는 지방이기 때문에 이를 흡수하려면 담즙산이 필요합니다. 담즙산은 식후 15분 이내에 분비되기 때문에 이때 오메가3를 섭취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복에 오메가3를 드신다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침 식후에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저녁 식후에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아침 식후입니다. 일본의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 식후에 쥐에게 오메가3를 먹인 결과 아침 식후에 오메가3를 먹인 쥐에게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감소했는데 저녁 식후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오메가3를 드신다면 저녁보다는 아침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오메가3는 열, 공기 노출,
빛에 의해 쉽게 산패가 되는데요. 산패된 오메가3를 먹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몸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암, 염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산패된 오메가3는 소화기관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산패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산패된 오메가3는 역한 비린내가 심하게 나고 캡슐로 된 형태는 캡슐이 단단하지 않고 흐물거리고 캡슐끼리 들러붙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산패된 오메가3 제품은 절대 섭취하지 말고 바로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메가3의 부작용으로 주의해서 섭취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뇨나 조현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이들은 알파-리놀렌산을 EPA와 DAP로 바꾸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몸에 흡수되어 효능을 발휘하려면 EPA와 DHA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전환시킬 수 없다면 오메가3를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뇨나 조현병이 있는 분들은 식물성 오메가3보다는 동물성 오메가3인 DHA와 EPA가 풍부한 생선을 통해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은 피부에 아토피나 건선 등으로 인해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사용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오메가3를 섭취하게 되면 아토피나 건선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메가3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은 평소에 두통이 잦거나 어지러움 증상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메가3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이런 효능 때문에 어지러움 증상이나 두통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저혈압이 있는 분들이나 연세가 많은 분들은 오메가3를 주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오메가3 섭취 후에 몸에 멍이 생기거나 잇몸에 출혈이 생기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안구에 실핏줄이 터져 피가 고인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즉시 오메가3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혈전용해제인 와파린과 아스피린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출혈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미국 FDA에서는 혈소판 수치가 낮은 사람은 오메가3를 섭취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메가3를 주의하실 분들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인데요. 특히 해산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오메가3를 드신 후에 입 주변, 눈 부위가 가렵거나 심하게 붓는 증상,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증상이 나타나면 오메가3 섭취를 중단하시고요. 혹시 숨을 쉬는 것이 불편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는 면역 반응이 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아나플락시스라고 하는데요. 호흡 곤란이 심각해지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오메가3를 드시고 짙은 색의 소변, 구토, 황달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바로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간 수치가 급격히 오르는 간독성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임산부입니다. 임산부는 출산하기 한 달 전에는 오메가3 섭취를 중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메가3로 인해 혈액이 묽어져 지혈이 어려워질 수 있고요. 자궁 수축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메가3의 섭취는 사실 식품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인데요.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 같은 것에도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니 요리하실 때 넣어서 드셔도 좋고요. 기름만 한두 스푼 약처럼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도 일주일에 2회 정도는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드시는 것이 정말 어려운 분들만 오메가3 영양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찌개에 넣는 대파에는 또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대파는 우리가 먹는 요리에 정말 많이 사용되는 채소로 뿌리, 줄기, 이파리까지 버릴 것 없는 좋은 식재료인데요. 버릴 것이 없는 만큼 정말 다양한 조리법도 있으며 피를 맑게 하고 내장 지방을 없애주며 장 건강에도 좋은 풍부한 영양소들도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이런 대파도 함께 먹으면 보약이나 영양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좋은 식품도 있고 함께 먹으면 오히려 안 좋은 식품도 있습니다. 또한 먹는 방법에 따라 효능도 다르니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대파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 3가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식품 2가지, 그리고 대파의 특급 레시피 4가지,
대파 보관법까지 대파의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재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재배하고 식탁에 올라온 채소인데요. 대파 특유의 향이 다른 식재료의 잡냄새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 생선이나 고기류의 냄새를 제거하는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에 넣고 끓이게 되면 감칠맛이 좋아져 다양한 육수, 채소를 만드는 데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파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내장 지방을 싹 빼준다는 것입니다. 대파에는 특유의 향과 알싸한 매운맛을 나게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바로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황화알릴 은대파에 열을 가해 굽게 되면 프로필메르캅탄이라는 성분과 아조엔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대파를 구울 때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휘발되어 없어지고 단맛이 나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그 성분이 바로 프로필메르캅탄입니다. 이 프로필메르캅탄의 단맛 강도가 설탕 단맛의 강도보다 무려 50배나 강해 대파의 단맛이 좋아지는 건데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단맛하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 지수가 오를까봐 걱정되시잖아요. 이 성분은 설탕과는 달라 혈당을 오르게 하지 않아 당뇨가 있는 분들도 전혀 부담없이 드실 수 있는 단맛이랍니다. 또 열을 가하면 아조엔이란 성분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 몸을 회복시킬까요? 그것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조엔의 별명이 바로 혈관 청소부인데요. 혈관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액이 뭉치는 혈전 생성을 방지해줍니다. 혈관도 확장해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준답니다. 이런 효능으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장지방을 분해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건강뿐 아니라 다이어트에까지 도움을 최근에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녹색 부분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해주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며 주름을 예방하는 효능도 탁월하여 피부 미용에도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해 주어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눈의 피로도 해소해 주는데요.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과 안구건조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파의 베타카로틴은 구울 때 2.5배나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파의 효능을 극대화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파의 특급 레시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파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요. 대파를 5cm 정도로 잘라줍니다. 대파를 반으로 갈라주셔도 되고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대파를 올려 구워주시는데 앞뒤로 골고루 약간 탄 것 같이 잘 구워줍니다. 이제 장을 만들어 줄 건데요. 물을 2컵 넣어주시고요. 간장을 반컵 넣어줍니다. 고춧가루 1스푼 넣어주시고요. 참기름 1스푼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고 한번 끓여주시고 다 끓고 나면 식초를 반스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념장을 구운 파를 넣은 그릇에 붓고 하루 정도 숙성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물론 바로 드셔도 되지만 숙성시켜 드시면 더욱 맛있는 대파 요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대파의 뿌리는 특히 채소, 육수를 만드실 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알리신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으로 불면증도 완화해주어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알리신 몸에 열을 내주는 효능으로 기침 감기와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항균 항암 효과도 있어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억제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알리신은 지방을 분해하고 배출해 주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뿌리 부분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운동을 활성화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효능도 뛰어납니다.
이런 대파 뿌리는 채수, 육수 만드실 때 말고는 특별히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대파 뿌리를 먹는 특급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뿌리 생강차입니다.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 차로 드시게 되면 기관지, 폐와 같은 호흡기의 염증을 제거해주고 무릎과 같은 관절의 염증도 제거해 주어 관절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생강에는 질러롤, 쇼가올, 페노로암물 등 다량의 항염증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에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생강은 약재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효능이 발견되고 있을 정도로 약성이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강에는 소염 진통제로 많이 사용되는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항염증 효과가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생강을 먼저 물에 넣고 끓여줍니다. 처음에 강불로 해주시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 20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 후 대파 뿌리도 넣고 3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물을 생강과 대파 뿌리는 건져주시고 따뜻할 때 드셔도 좋고요.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 차로 드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다만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시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끓인 대파 뿌리 생강차에 물을 섞어 연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두 번 꾸준히 드신다면 요즘 같은 겨울철에 감기 걱정도 없고 염증을 완화시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좋은 식품에는 무도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겨울무는 동삼, 겨울의 산삼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무를 말린 무말랭이로 드시면 무의 좋은 성분들을 농축하여 드실 수 있다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무를 드시면 기침과 가래를 멈추게 해주는 효능이 있고 소화를 잘 되게 해주며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어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의 함량이 높아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 건강을 좋게 하는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독작용도 뛰어나고 혈당 조절을 해주어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무를 대파와 함께 드시면 그 효능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요. 특히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당뇨를 예방해 줄 뿐 아니라 당뇨합병증을 완화시켜 주는 데에도 탁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파를 넣은 무말랭이 무침을 만들어 드시면 오독오독한 무말랭이의 식감도 좋고 입맛도 좋게 하는 반찬으로도 정말 좋으니 꼭 대파 무말랭이 무침도 만들어 드시길 바랍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몸이 움츠러들고 피로감이 쌓여 만성피로로 항상 몸이 지쳐있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좋은 음식 대파 두부 조림 알려드릴게요. 대파와 두부가 만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활력이 넘치도록 도와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파의 알리신 성분과 두부의 비타민 B1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알리티아민이 비타민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주어 우리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 하면 생각나는 과일 있으신가요? 아마도 사과가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대파의 줄기에는 사과보다 비타민C가 무려 5배 이상 함유되어 있답니다. 바로 이 대파의 줄기 부분에 많은 비타민C는 피로의 원인인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고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입니다. 대파 두부 조림 맛있게 만들어 드시는 특급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먼저 잘 씻은 대파를 어슷썰기로 썰어 주시고요. 두부는 정사각형으로 깍둑 썰기를 해줍니다. 먼저 두부를 기름을 두른 팬에 구워주시고요. 노릇노릇해지면 썰어놓은 대파를 넣어줍니다. 간장을 2스푼 넣어주시고요. 고소한 참깨도 뿌려서 잘 익혀주시면 대파 두부 조림 완성입니다. 정말 맛있겠죠? 이렇게 만든 대파 두부 조림을 드시고 더 이상 몸 움츠리지 마시고 활력 넘치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네 번째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팽이버섯 부침입니다. 팽이버섯은 버섯 중에서도 버섯키토산의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버섯키토산은 혈액 속의 지방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고혈압, 동백경화,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체내의 지방을 흡착하여 배출시켜주어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버섯키토산은 체내의 중금속의 배출을 돕고 간 건강을 돕는 효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로 인해 배변 활동을 도와 숙변을 제거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팽이버섯의 세포벽은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드시게 되면 성분을 흡수하지 못하는데요. 열을 가하게 되면 세포벽은 깨지고 영양성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팽이버섯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내장 지방을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 탁월한 음식이 되는데요. 먼저 팽이버섯의 밑둥은 잘라버리시고요. 팽이버섯을 적당한 크기로 잘 썰어줍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잘 씻어줍니다. 그리고 대파는 어슷썰기로 잘게 잘 썰어주시고요. 적당한 용기에 계란을 풀어주시고요. 팽이버섯과 대파를 넣어 잘 섞어주고 소금 한 꼬집 넣어 간을 해줍니다. 이제 잘 달족인 팬에 기름을 두르고 부쳐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이렇게 좋은 대파도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대파와 꿀은 두 가지 다 몸에 열을 올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 탈이 나고 더부룩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에서 소화액 분비를 억제하여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꿀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대파와 함께 먹으면 그 알레르기 반응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대파와 꿀은 함께 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미역입니다. 미역과 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식감이 안 좋은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는데요. 미역과 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파의 인과 유황 성분이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미역에는 칼슘 함량이 높아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효능이 있는데 이 효능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로 채수를 내어 시원한 미역국을 끓여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는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파를 한 단 사면 양이 많아 한 번에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파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파를 보관하실 때는 씻지 않고 흙이 묻은 채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사용하기 불편하시기 때문에 씻어서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대파를 줄기와 잎부분으로 나눠 잘라주시고요. 물기를 제거하고 키친타올을 넣은 지퍼백에 줄기와 잎부분을 나눠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2-3주 정도는 보관 가능하시고요. 더 장기간 보관하시려면 냉동을 하시면 되는데 냉동 보관하시려면 대파를 사용하기 원하는 크기대로 잘라 지퍼백에 넣어 냉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냉동된 대파를 꺼내 볶음 요리 같은 것 하실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잡곡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건강한 식단이 떠오르시죠? 흰쌀밥이 건강에 안 좋고 잡곡밥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잡곡밥을 잘못 먹으면 오히려 암에 걸리고 치매도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식으로 알고 있던 잡곡밥, 건강에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 그럼 어떻게 먹어야 잡곡밥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미 잡곡밥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은 바로 독소 때문입니다. 어떤 독소냐? 바로 렉틴과 밀베아렉틴입니다. 밀가루의 글루텐이 장벽에 구멍을 만들어 장누수와 뇌누수를 유발하여 만성염증과 치매를 발생하게 하는데요. 밀베아렉틴은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보다 입자가 더 작아 더욱 위험한 독소입니다. 글루텐보다 입자가 작아서 위장벽을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화되는 것을 방해하여 구토, 설사를 유발할 뿐 아니라 칼슘, 철, 인, 아연,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렉틴은 소화기관 내벽의 세포에 결합하여 장내 세균의 성장과 작용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렉틴은 장기간 소화기관 내벽 세포에 결합해 있기 때문에 자가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면역세포가 이 소화세포를 나쁜 박테리아로 인식하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류마티스 관절염, 제1형 당뇨병, 혈관염,
췌장염, 아토피성 피부염, 외양성 대장염 등 많은 염증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췌장염은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이 췌장암이 정말 무서운 암입니다. 의사들도 두려워하는 암이 췌장암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왜 의사들도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췌장암은 발견되기 어렵고 발견됐다 하면 3기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췌장암은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잘 되고 증상도 정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췌장의 위치도 초음파로 잘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증상도 다른 병과 오인되기 쉬워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췌장암에 걸리면 거의 사형 선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췌장의 위치와 기능을 살펴보면 췌장은 후복막 쪽에 위치하고 있고 척추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후복막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해도 다른 장기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갈비뼈가 끝나는 위치의 척추 바로 앞에 있는 이 췌장의 사이즈는 12에서 15cm 정도 됩니다. 췌장의 가장 큰 기능은 바로 인슐린 생산입니다.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오르락 내리락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췌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췌장의 암이 어느 위치에 생기느냐에 따라 예후와 증상이 달라집니다. 췌장의 머리 쪽에 암이 생기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빨리 나타나는데요. 그 증상은 바로 황달입니다. 황달 증세가 나타나는 분은 다른 것보다 우선 췌장을 반드시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췌장에 암이 머리가 아닌 몸통이나 꼬리 쪽에 생긴다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의사들도 췌장암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암에 생기면 증상이 없이 시간이 지체되고 암덩어리가 점점 커져 결국엔 주변의 장기를 압박하며 영향을 주어야 통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너무 늦은 시기가 됩니다. 발견되면 보통 전이가 이미 진행되어 있고 수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에 걸려 발견이 되면 거의 사망신고나 다름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혈당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췌장암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가는 시기가 되면 거의 치료를 할 수 없는 시기가 됩니다. 또 췌장이 소화효소를 분배하는 기관인데 문제가 생기면 변의 색이 바뀔 수 있습니다. 회색빛의 변을 본다면 췌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췌장이 지방을 분해시키는 효소를 내보내는데 그 기능을 못하게 되면 지방이 분해가 잘 안 되어 변에 기름이 뜨거나 지방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등이 아프거나 날개뼈 있는 곳에 통증이 생겨 병원을 찾는데 보통 정형외과를 가시게 되잖아요. 문제는 췌장인데 정형외과에서 아무리 MRI나 CT 찍고 진료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췌장이 문제라는 것을 찾았다고 해도 통증이 거기까지 갔다는 것은 이미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췌장암이 정말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현미의 또 다른 독소는 바로 비소입니다. 독극물 비소? 맞습니다. 정말 위험한 독소인데요. 모든 동식물에는 약간의 비소가 들어있는데요. 물이나 동물 조직에는 독성이 덜한 유기비소가 있지만 현미에는 암석이나 토양에서 발견되는 독성이 더 강한 무기비소가 있습니다. 현미의 이 무기비소는 매우 위험한데요. 장기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다양한 유형의 암이 발생되고 혈관 협착과 혈관 막힘, 고혈압, 심장병, 제2형 당뇨병, 뇌기능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에 노출되면 태아의 선천적 결함 위험을 높이고 태아의 발달 상태 또한 방해하게 됩니다. 또한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현미의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미는 칼륨 함량이 높은 편인데요.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한데요. 이때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쌓이게 되면 신장에 무리가 오고 고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고칼륨혈증은 무력감과 근육 약화를 불러오는데 이는 심장의 활동 역시 약하게 해 심부정맥과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현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물에 3시간 정도 담가 두었다가 그 물은 버리고 새로운 물로 밥을 하면 됩니다. 렉틴, 밀베아렉틴, 비소는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물이 담가 놓으면
최대 57%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미를 살 때는 도정된 날짜를 꼭 확인하셔서 최근에 도정된 것으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미 건표면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덮여 있는데요. 불포화 지방산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됩니다. 이 산화된 지방은 인체 내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데요. 활성산소는 몸의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도정된 날이 최근 것으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간편하게 먹기 좋은 바나나가 제대로 알고 드시면 당뇨, 혈당 잡는데 도움이 되는 최고의 음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